그럼 다음은 인용법입니다. 누군가의 명언을 쓰게 되는 것이죠. 또는 명언이 아니라 속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에 인상적인 말이 즉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야기나 질문을 서두를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스피치의 주제나 주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틀리게 되면은 약간 이게 주제가 다르게 되면 청중들에게 혼란을 주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피치와 내용과 무관한 인용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썰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특히 인용기법은 약간 감동을 주는 파트인데 여기서 이상한 인용을 말도 안 되는 연관 없는 인용을 사용하면 썰렁해지면서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길게 인용하는 것은 집중도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초반 10초에 이렇게 길게 말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 인용문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스피치가 지루하거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용이 손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되면은 산만하도 안 되고 졸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문 전체 중에서 정말 필요한 대목만 일부 인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뭐 명성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특히 발표하고 있는 분야에 유명한 사람이나 전문가 말을 인용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을 여러분의 공신에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유명한 사람이나 전문가의 공신력을 빌려서 여러분의 주장이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청중이 알게 되면서 흥미를 끌게 되면서 결국 여러분의 스피치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스피치의 주제가 윤리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소크라테스가 최후 변론에서 한 말을 인용해서 서두를 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즉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최후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 소송에서 능력이 부족한 지긴 했지만 그것은 말하는 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라고 먼저 누가 말했는지 밝히고 나서 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아니면은 먼저 이 인용문을 말하고 나가지고 누가 말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그냥 무대에 서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 소송에서 능력이 부족하지긴 했지만 그거는 말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행동할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최후 변론에서 한 말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이제 오늘 말할 내용을 말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명언 말고도 시나 노래는 되게 아름다운 시와 함께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피치의 주제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일부 구절을 인용하면서 서로를 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예시는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에 나오는 일부 구절을 인용하면서 열정에 대한 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스피치의 주제가 열정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에서는 사무엘 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내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시나 노래를 인용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이 시나 아니면은 노래 가사나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스피치가 느껴질 수 있는 약간 그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의 스피치 일부처럼 그냥 여러분이 쓴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여러분이 본론을 일부처럼 들릴 수 있다. 시어가 아닌 본론의 일부처럼 정말 들릴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이게 아까 말했듯이 누가 썼고 어떤 시인지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약간 이게 지금 얘가 쓴 건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쓴 건가 라고 헷갈리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용기법이었고요. 이 인용기법은 특히 변론문에서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변론문에서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긴장감 조성 기법입니다.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그 호기심 자극, 충격을 주는 것 외에도 청중들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름 기법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 이런 긴장감 조성 방법에는 특히 좀 숫자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적으로 알지 못한 충격적인 통계자를 쓰거나 아니면 조사 중 발견한 정말 큰 숫자 아니면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팩트를 말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격을 주게 되죠. 긴장감뿐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스피치의 예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3,000피트의 높이에서 대형 폭발 상상해보세요. 연기로 가득 찬 비행기를 상상해보세요. 엔진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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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 상상해보세요. 무섭게 들리죠? 저는 그날 특별한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비행기 흔들렸을 때 승무원들은 쳐다봤는데 그들은 아마 새에 부딪혔을 거예요 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닉 엘리어스의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배운 세 가지에서 가져온 그런 아주 책의 앞부분입니다. 이것은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특히 그 꾸며주는 말들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꾸며지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충격적인 팩트, 특히 여기서 지금 맨 처음 시작을 13,000피트라고 하고 있는데 13,000피트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피트라는 단위를 쓰진 않지만 그래도 13,0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여금 약간 긴장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충격을 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주제로 스피치할 경우는 단순히 낙태를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충격적인 발언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한 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내용을 청중의 문제하고 관련시면은 청중들이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을 한층 더 고조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친한 여성 3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어머니? 여동생? 여자친구? 아내? 이 중에 누가 낙태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분 나쁜 상상이죠.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임 여성 3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적인 통계가 있죠. 3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다라고.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보통적인 일반 상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팩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청중들하고 문제를 앞에서 여러분과 친한 여성 3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청중들과 이 문제를 연관해 줬기 때문에 청중이 훨씬 더 피부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 되는 것이죠. 청중들이 여러분 스피치에 초반 10초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끝까지 그 집중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발언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충격적 발언을 한다면 청중 혼란스럽니다. 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얘 이거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게 되게 헷갈리면서 심지어는 약간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불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면 청중의 관심을 끌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분과 친한 여성 3명 떠올려 주시죠. 여기서 어머니, 여동생, 여자친구, 아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분은 그나마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잘못 가게 되면은 저하고 연관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기분 나빠지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의 발표를 아예 무시를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안 들을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전 아까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이 4가지 방법이 제 생각에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 인용기법이나 질문기법이 가장 효율이 좋고요. 시간이 없으면 질문기법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주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동기부여 기법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할지 말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동기부여 기법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연사는 자신이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 것을 주제를 삼아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또 과제 같은 경우는 아주 막 열정 있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연사는 이렇게 자신이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을 하는 것을 청중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서류에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이 스피치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 중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스피치 초반에 청중들은 왜 내가 관심 갖고 이 스피치를 들어야지, 그리고 이 스피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중을 위해서 이 스피치를 왜 들어야 하는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좋진 않을 수 있지만 우선 이런 방식도 존재는 하긴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작용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모럴 스피치는 여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모럴 스피치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약간 조금 너무 광고비하고 두루뭉술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피치 주제가 청중의 일상생활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주제라면 이 주제가 청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청중의 길을 조금 솔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같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즉 주제가 청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이제 특히 학교에서 하게 될 많은 스피치는 청중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청중들이 여러분 어떤 말 하게 될지 알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과제 발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갑자기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스피치가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스피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하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보다 아까 질문기법, 인용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긴장하는 정도로 교수님이 주목할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미 중요성을 약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고 약간 어떤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장소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동기부여 기법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 혹시라도 이런 모든 이야기법, 질문기법, 인용기법, 긴장의 구성이 각자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면은 우선 말했듯이 질문기법 최대한 사용해보시는데 질문기법도 심지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리고 이걸 가장 목적이라고. 이 때문에 진짜 시간도 없고 이거를 생각이 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힘찬 목표 시작하지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아까 이야기법에서 사용했던 걸 예시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께서 위대한 탐험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좁은 종이 제목보다는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볼륨 자체를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목을 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학과라 많은 학생들이 신차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은 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신차이기 때문에 머리 각인이 잘 되고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야기법, 질문기법, 인용기법, 긴장한 조성을 사용하는 모든 간에 힘차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목을 끌기 좋습니다. 약간 일부 처음에 졸려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의 잠을 깨고 약간 환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선은 본론의 앞집초였습니다. 이게 몇 초, 정말 이목을 끄는 그 한두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말로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시게 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내용 말할 것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약간 예고편을 보시면 돼요. 소개를 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속을 붙여주시고 오늘 이제 발표 목적을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말할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말할 내용은 보통적으로 청중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발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를 발표하는 조금 더 이제 학술적인 주제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약간 이제 가설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접근을 향해서, 아니 어떠한 호기심이 이런 가설을 써는지, 아니면 이런 실험을 이끌었는지, 어떤 실험 방법을 썼는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발표를 소개하는 자료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자료일 수 있고요. 이게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정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술적인 스피치 한 적이, 과제 발표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장 무난한 스피치 토론 시간에 사용하였던 정보 제공 스피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피치 시간에 가장 사용했던 게 제대로 플랜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짜여졌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추천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인 대본 방법입니다. 대본에 제가 직접 쓴 거, 대본에 껴 맞추기도 한 거고요. 약간은. 이 때문에 우선은 그냥 예시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큰 걸로 전체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저 말씀드리고 저 전체를 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그냥 스피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 좀 자. 죽으면 네 원하는 대로 잘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잠은 시간 낭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제들이 넘쳐난 지금 학생들은 잠 대신 공부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잠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저는 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저는 먼저 약간 이게 이제 앞에 인트로 부분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이게 아주 좋은 예시는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하였던 이야기법일 수도 있고, 왜냐면 청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많이 접해봤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긴장감 조성 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 낭비 같은 존재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아주 좋은 그런 훅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중들하고 약간 이렇게 연관을 지으시면서, 왠지 여기 연관을 지는 거잖아요. 청중들에게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을 하면서, 이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청중들의 주목을 끌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좋은 것이 생각은 안 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아예 그냥 이야기로 조금 더 설명 많이 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충격적인 그런 팩트를 넣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살짝 아쉬운 인트로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도 그런 인트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저의 스피치, 즉 이 스피치가 이제 잠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특히 마지막에서 우선 여기서 이제 현실을 말하고 있고 즉 이 문제점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뒤에서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 끼칩니다 하고 이제 스피치의 또 다른 메인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를 말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저녁 잠이 학생들에 미치는 3가지 영향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오늘 말할 내용을 직설적으로 말했죠. 이렇게 특히 서론의 마지막에는 오늘 말할 내용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살짝 조금 너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세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정말 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이런 방법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저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교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좀 모르는 것 같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이름을 모르는 상황일 것 같다. 아니면은 팀플이어가지고 내 이름을 말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어느 정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서러운 곳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앞부분이 아닌 좀 뒷부분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쪽 부분에 마우스가 어디 갔지? 이쪽 부분에 넣을 겁니다. 그 제 이름 쪽 부분을.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 좀 자. 죽으면 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잠은 시간 낭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제들이 넘쳐난 지금 학생들은 잠 대신 공부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방대한 양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잠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전자전기공학부의 이송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가 뭘 할 건지 특히 직설적으로 말한 부분 있죠. 거기에다 먼저 저는 전자전기공학부의 이송원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잠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가 왜는지 아시면은 저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항상 말할 때마다 소속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전자전기공학부 아니면 뭐 화학과에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름은 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름 말하는 경우는 결국은 교수님 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채점하실 때 이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저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쪽에다가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큰 경우는 있거든요. 특히 교수님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될 때는 그런 용도로 이름 말하는 건데 그런 용도로 말을 할 때 굳이 학번이 아니라 어떤 소속인지 제 생각엔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정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특히 소속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굳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이 이미 그날의 순서를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순서를 정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누구는 올라오세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발표 시작할 때 너 이름 뭐지라고 이름 뭐죠? 라고 물어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서 이름 말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은 교수님이 정말 이 학생이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름을 말할 필요 자체가 있나. 아니면은 서론에서 이름을 말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서론은 여러분들 약간 이목을 끄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름을 말해서 지루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발표자가 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는 자 일단 결론부에서 말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본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왜 이러지? 벌써 결론이 나오네. 어떤 일이 좀 생겼나 봅니다. 본론이 없네요. 희한하게 만들었는데 본론이 없네요. 그럼 그냥 이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즉 여러분들 정말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발표의 진짜 목적입니다. 서론 같은 경우는 예고편이고요. 결론 같은 경우는 그냥 마무리 수준이에요. 본론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과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 부분은 좀 발표의 목적에 따라서 가장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그런 스트럭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설득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설득하는 경우에는 또 설득만의 그런 요소가 있을 거고요. 그런 형태가 있을 거고요. 발표 과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험 방법, 아니 이제 뭐 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 방법, 사용된 뭐 이론, 실험 과정, 아니면 뭐 결론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는 거겠고요. 실험에 가서 설명하는 거면은 이렇게 정말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이제 크게 아마 정보 제공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설득 스피치는 까지 형태를 말씀드릴 건데 나머지는 아마 교수님이 이렇게 이런 거를 언급을 하세요. 아니면 이런 내용을 꼭 발표를 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님 순서가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 순서를 따라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논리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만약 주장하는 글 또는 정보 제공 등 과제 발표가 아닌 좀 스피치 관련 발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영어 발표나 아니면은 영발이나 아니면은 그 스피치 토론을 듣게 될 대상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도 도움이 될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조금 형태가 중요한 그런 스피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형화 약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제 발표다 그런데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똑같이.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보고 논리적인 순서를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먼저 주세요. 저는 오늘은 먼저 그 정보 제공 스피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논점이라죠. 한국말로는 논점 같은 경우가 교수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한 점수를 받기가 가장 좋습니다. 교수님이 아니면 말하시는 논점은 2개를 넣어라. 그러면 2개를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4개를 넣어라. 4개를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 3개일 겁니다. 가장 이게 논리적이고 가장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물론 그거보다 더 넣거나 교수님 말한 것보다 더 넣거나 적게 넣거나 아니면 3개보다 더 넣거나 적게 넣거나 해도 되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을 때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3개를 써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2개를 하는 경우라든가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과목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분이 과제 발표만 과제 발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신청하셨더라도 우선은 아이디어 발표 흐름을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한번 제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정보 제공 예시를 저꼴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대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 제휴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 서론 부분을 보여드리기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네. 저는 오늘 지금 우선은 이거 개요서를 1, 2, 3단계로 나눴습니다. 1, 2, 3단계는 여러분이 이제 발표 능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선은 1단계입니다. 제 거는 치울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우선은 이거 전에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린 거는 정말로 좀 더 발표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개요소를 들어오시기 전에도 한번 정말로 간단하게 우선은 종이에다가 포인트, 그러니까 몇 가지 논점들을 정말 간략하게 써고 들어오세요. 이 파트를 들어오시면 훨씬 더 짜임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이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할 포인트를 대략적으로 아이디어 한번 종이에다가 짤막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이 이제 개요서 1단계 상태로 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서론에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저 아까 말했던 말 했죠?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본 말, 잠 좀 줄여, 죽으면 네 원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한 말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우리 사회에서 잠을 쓰면 시간 낭비, 많은 학생들은 잠 대신 공부를 택함. 우선 맨 처음에 앞에 이게 훅이었죠. 10초간 주목을 끄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뒤에 이제 이 훅을 설명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서론 부분에서. 그리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러면 안 됐는데 방대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잠은 많은 영향이 끼침 하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여기 더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를 마지막 소개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 개요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좀 논리적으로 부가 설명 여기다 부가 설명 추가합시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된다 하고 세부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론 부분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부분은 이렇게 전 세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잠을 자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파트는 우선 집중력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기억력이었고, 세 번째 파트는 면역력 부분으로 전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는 이제 집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림프계라는 걸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림프계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서 잠깐만 저거 한번 우선 읽으시 한번 드릴게요.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 읽을 시간을 한번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읽으셨다면 한번 멈추시고 계속 읽어보시고 전 그럼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선은 논점을 이제 집중력이라는 그런 큰 논제 아래에다가 세 가지 작은 세부 논점을 두게 됐죠. 우선 첫 번째는 몸의 장기에는 림프계가 있음.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노폐물 처리. 이렇게 큰 포인트를 첫 번째 하나 말하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음. 그리고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살이 이렇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집중력 자살의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잠을 그냥 더 자서 효과적으로 하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큰 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시면은 잘 처리한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궁금증을 청중으로 하여금 궁금증 유발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부터 이제 우선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첫 번째 부분은 조금 팩트적인 부분이 많죠. 림프계는 뇌에 없음, 뇌축성이라는 존재, 그리고 뇌가 잠들고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질 때 세포로 들어가서 끼어있던 물질을 청소함, 그리고 뇌 사이에 끼어있던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이 줄어들며 노폐물을 쌓게 될 집중력 떨어짐. 이렇게 이거는 특히 팩트의 그냥 논리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지 그 다음 걸 설명하고 또 이거 설명하지 그 다음 걸 설명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랑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가 하나씩 주장을 하게 되죠. 또한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음. 그리고 이거를 왜 말을 할까요? 말을 했을지 그 다음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선 이거는 자절을 담당하고 작동할 때 에너지를 쓰고 충분하지 않으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서 전두엽이 에너지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자제력 잃게 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건 똑같이 논리적으로 추가 설명을 여기 2번에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저 약간 살짝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약간 살짝 조금 뭐지 싶을 텐데 저가 있다가 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생동한 약간 청중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유대감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안시간은 늘어나 버렸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더 알고 전날 늦게 자지만 결국 시간이 이렇게 버리게 되었다. 일자고 공부했다가 물거품 내고 일찍 잤으면 딴짓 안 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했을 수 있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문단을 마무리해주는 마무리 멘트를 하나 넣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발표 그때 나와가지고 바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력 파트하고 뭐 면역력 파트 똑같습니다. 기억력 파트에서는 이제 제가 그냥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기억력 파트는 조금 더 앞에보다 간단하고 좀 더 짧습니다. 실제 말할 대로 짧고요. 대본 상에서 짧고요. 이 때문에 우선 제가 그 설문이 아니라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험을 우선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 실험을 설명하고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형태죠. 실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실험을 설명하고 그리고 결과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두 번째 또 결과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가 왜 이랬는지 이제는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우선은 뇌에 있는 해마가 단기격, 장기격 바꿈 그리고 단기격 저장하는데 대뇌로 옮겨지는데 연결되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그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말하죠. 잠을 자지 못하면 해마에 저장된 기억들이 대뇌로 옮겨지는데 방해를 받은. 즉 똑같은 시간 공부에도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노력에 물거품 될 수 있음. 이걸 이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마무리하는 그런 문단을 마무리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면역력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또다시 학술적인 면을 이제 호르몬 분비되고 그리고 뭐 보호 기능하고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 두 부분에서 조그만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멜라토닌 생성해야지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걸리지 않는 이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연결고리이긴 합니다. 즉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이 파트 즉 두 번째 파트하고 세 번째 파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이 파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보통 이제 연결고리는 그러나 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하여서 뭐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런 연결고리는 여기다 개요새를 굳이 안 써주셔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이거는 꼭 말해야 되는 연결고리 같다. 그리고 이건 조금 비중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지금 써놓고 그리고 이건 꼭 말해야 된다 하고 이 이탈릭체를 쓰고 밑줄 쳐놓은 거죠. 꼭 말해라 하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즉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고리는 이러한 개요새는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말하는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써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아셨을 것 같은 게 있는 게 우선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어떤 것에서 설명하는 그런 과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공이 너무 다양할 때 예시를 들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떠한 사항에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주장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크게 따르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서론 있고 모든 게 다 같이 서론 있고 결론 있고 그 다음 본론에는 이제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니까 논점이 있고 그다음 논점 아래 이거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뒷받침하는 주장에는 설명이 있고 그 설명에는 또한 불가 설명이나 아니면은 그런 숫자들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게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특히 설명하는 경우에 아니면 심지어 과제 발표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제발표 같은 경우에는 개요서에 여러분이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부분은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런 내용 발표하세요. 그런 내용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교수님이 이런 걸 말해라. 순서를 조금 정해주셨다면은 그 순서를 따라서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본론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우선은 또 다른 이 개요새 버전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결론 부분을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이제 여러분의 스피치를 끝맺는 맺는 겁니다. 또 다른 인상을 약간 남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마무리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말하신 포인트들을 정리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역할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끝내야 어떻게 인상을 끝내야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간결하게 지금까지 말한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그 뒤에 추가적인 내용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명시가 될 거는 새로운 내용을 가급적 상가해주세요. 새로운 예를 들어서 주요 포인트와 주요 논점과 관련된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로 언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결론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본론 포인트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가급적 상가해 주시고 앞에다 새로운 내용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결론에 이런 걸 넣으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에 우선은 순서는 종료 신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료 신호 후에 요점 요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점 요약이 끝나고 나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가 중요합니다. 강한 인상 남기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초반 10초 훅과 약간 비슷한 그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라는 점에서는 다르죠. 우선은 첫 번째로는 종료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금 앞으로 끝마칠 거야. 이게 서론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종료 신호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갖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광고 방송으로 약 10초를 두고 갑자기 끊긴다면은 조금 찜찜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피치도 똑같습니다. 연사 종료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갑자기 끝맺으면은 청중은 약간 완결되지 않은 느낌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때 종료 신호는 청중에게 이 스피치 끝나갑니다 라는 걸 알려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해서 종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스피치 종료를 알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또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가 있을 수 있죠. 또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등의 언어적 표현이 쓰이게 되죠. 이런 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때 보통 속도나 톤 또는 얼굴 표정이나 자세와 같은 이런 비언어적 요소에 변화를 주어서 결론에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을 지금 저 하듯이 천천히 한다든지 좀 약간 톤을 낮춰서 아니면 좀 에너지를 조금 낮춰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변화는 스피치 종료를 알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결론 부분에 이뤘을 때 호흡을 가다듬는 후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힘차게 좀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강의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요소의 말을 할 때 같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언어적 요소. 결론을 설명하는 언어적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종료 신호. 지금까지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말을 넣으셔서 확실히 종료하신다는 것을 조금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설적이라도 암시하지 않고 직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료 신호를 한 다음에는 제가 예시고서 먼저 띄워놓고 할게요. 자, 요점을 즉 여기서는 우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저 마지막 요약하고 밑줄 쫙 쳤죠. 반을 공부한 시간 늘어날 수 있어도 결국엔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로 효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저희가 신체적 공부를 할 수 없게 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지금 종류 이거 이게 개요서네요. 저가 여기 없는 거 같나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점 요약하기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부분이 여기에 요점 요약입니다. 여기에 요점 요약입니다. 즉 요점 요약은 이게 스피치가 끝나갈 때면은 이거는 저 말씀드린 약간 필연적이에요. 5분 10분 동안 그 처음에 있던 그런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끝나갈 무렵에는 따분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듣는 태도가 조금 느슨해질 때 연사 스피치를 끝내란 후 우선 종료 신호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종료 신호를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우선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청중들이. 그리고 이 순간을 이용해서 본론에서 다룬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줌으로써 청중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하면서 약간 살짝 조금 왔다리 갔다리 이게 여기저기 조금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청중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 헷갈리는 요소를 확실히 정리해주는 거예요. 나 이거 3개 말했어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요점 정리인 것이죠. 가장 손쉽고 보편적인 방법은 핵심 메시지와 주요 아이디어를 요약을 해주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기억을 환기시 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 각인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저 여기 한 것입니다. 밤에 자면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도 결국엔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로 효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저희가 신체적으로 공부할 수 없기에 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저가 말해준 3포인트, 즉 먼저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그리고 병까지 얻습니다. 즉 면역력 부분을 여기서 확실하게 3가지를 다시 짚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는요, 여러분이 논점을 말하셨던 그 순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즉 저는 먼저 집중력 저하 먼저 말했고, 그리고 그 후에 기억력 저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가 면역력 저하, 즉 병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순서 바꾸셔도 큰 상관없는데 굳이 바꾸셔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장 청중분의 이해가 높고 헷갈림을 줄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길어지거나 장황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 스피치가 끝날 것이라 기다리고 있는 청중에게 갑자기 예를 들어 교장님이 마지막 한마디 더 하자면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중언부언하듯이 하면은 이거 조금 되게 이게 언제 끝나지? 아니 이거 왜 안 끝나? 라는 그런 느낌을 청중들이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하고 핵심 내용만 다 말하지 말고 핵심 내용만 재강조하는 것. 즉 저 한 것처럼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로 효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게 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짧게 말해주고 쳐주고 끝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본론에서 이미 사용하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요점을 요약해주는 것이 청중이 그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익숙하지 않거나 전혀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은 그것을 인해서 청중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나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표현 뭐지? 하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새로운 표현 아니에요. 뭐 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가 여기서 저 실제로 병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라든지 병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라기보다는 면역력이 저하해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죠. 즉 면역력이란 이 키워드를 말해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즉 키워드를 말해주는 거죠. 집중력, 기억력, 면역력 이렇게 키워드를 말해주는 거죠. 실제로 집중력, 기억력 부분을 저가 키워드를 아예 말을 해줬고요. 이렇게 말한 것이 청중에게 조금 더 확실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명확한 그런 결론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강한 인사 남기기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은 시간이 정말 없으시다. 아니면은 강한 인사 남기기 파트가 이게 정말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끝날 때에도 한 번 다시 그 청중분들에게 관심을 주고받고 싶고 이분들에게 관심을 싹 사로잡고 싶다. 그러면은 강한 인사 남기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결론 부분에서
이거는 약간 옵션 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론 부분에서 본론에 다뤘던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준 것만으로는 청중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어려워요. 그냥 앞에 즉 종료 신호하고 요점만 요약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끝마쳤구나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강하게 인상을 남길 수 없습니다. 약간 살짝 그리고 뭐가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 열린 결말을 가진 영화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약간 그런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인상 남기기는 강한 인상을 내 스피치로 하여금 확실히 남기고 싶다. 특히 스피치 과목들 있잖아요. 영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피치 토론. 이 과목에서는 강한 인상을 남겨준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청중들이 확실하게 이거를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여운이 남기는 말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말 우선 결언어라고 하고요. 이런 결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그 인트로 서론에 사용했던 인용 기법이 있고요. 또 전망 기시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실천 유도 기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인용 기법은 아까 서론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의 뭐 명언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시 구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입니다. 우선은 그 스피치의 핵심 메시지를 잘 나타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용하여서 청중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제에 가장 잘 맞는 거 하셔야 돼요. 그 서론 때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제에 가장 잘 맞는 것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주제가 갑자기 뒤에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청중들이 더욱더 얘 뭐지 싶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제하고 정말 가장 알맞는 게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이 스피치 한번 보여주라 말을 해보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잘 대변을 해주는 것 같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체크해주는 분한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 지금 인용이 여러분의 스피치와 연관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용은 어떤 걸 가져오시면 좋냐면은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암시를 하고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용문을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감을 자아내고 감동적일수록 청중은 그 내용을 훨씬 더 선명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단, 인용기법 끝마저만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간결하게 인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용기법의 핵심은 명료함과 간결함을 통해서 강한 인상과 깊은 여운을 남기는 데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인용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 게 지금 저 어딘지 못 찾겠어서 방금 찾으려는데 못 찾겠더라. 그래서 제가 머리에 생각나는 걸 얘기해 볼 텐데 제가 이제 스피치 토론에서 자기소개 스피치를 할 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청중들에게 앞으로 조금 시도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던졌던 그런 누군가의 명언인데 박명수 씨의 명언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여러분도 한번 지금 당장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가 이렇게 끝마침 맺혔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렇게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무한도전의 박명수 씨께서는 이라고 누군지 대략 명시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명언 늦었을 때가 가장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고 명언을 말해줬고 그리고 그 후에 저가 이제 설명해줬죠. 여러분도 더 이상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 말했고 그리고 어떤 명언이었고 그리고 약간 설명해준 것도 좋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인용문을 바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만 앞에 그 격언을 약간 살짝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 약간 상상력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시를 드린 겁니다. 즉 통증은 질병이다라는 주제의 스피치였고요. 이러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통증과 질병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지 칼런이 말한 No pain, no gain의 철학을 담아 No pain, no pain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서는 저처럼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끝냈는데 이걸 장단점 두 개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끝내면은 그 청중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운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설명해줬는데 그 설명한 것이 약간 전망 제시 기법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천 유도 기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즉 저가 사용한 실천 유도 기법, 즉 아까 저가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원한 것이 있다면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 것이 실천 유도 기법인데 이 실천 유도 기법은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청중의 신념이나 행동의 변화 쪽 구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방법으로 특히 청중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청중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 힐피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는 특정한 신념을 가지러 동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연사는 청중의 바란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는 건 좋습니다. 때문에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냥 직설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직설적으로 단도적 화법을 사용하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비언어적인 것은 확실히 그 결의에 찬 눈빛으로 청중을 하나하나 응실하면서 박력 있는 목소리를 구사하는 거 상당히 좋고요. 즉 저 아까 얘기할 때 즉 여러분도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 말한 거죠. 즉 여기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말을 할 때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박력 있는 목소리를 구사하는 건 중요하고요. 박력 있지 않았는데 저가 아까 했던 거와 반대로 박력 있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용 기법 끝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르게 그 청중들이 한번 이렇게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 만약 굳이 전망 지시를 하는 그런 스피치가 아니었다. 왜냐면 저는 저 자기소개에서 마지막에 약간 전망 지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망 지시를 하는 건데 굳이 전망 지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설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약간은 살짝 찝찝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청중들이 한 번씩 다시 한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뜻이지? 어떻게 적용되지? 하도록 아까 no pain, no pain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감사합니다. 끝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개 다 써보세요. 한 개는 이 인용문을 설명하는 그런 문장을 써놓는 그런 형태 가져보시고 한 개는 설명하지 않고 뚝 끝내는 그런 방식을 두 가지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말해보시면서 누군가 말해보면서 평점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좋은지. 좋은 스피치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따릅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싶으시면은 안 쓰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저희가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제도 해야 되고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한 특히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인용문을 설명 없이 끝낸다던가 행동 촉구 없이 끝낸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인용문 없이 그냥 정리만 해주시고 끝낸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단 그거는 이제 얻어지는 이득과 있는 것은 약간 이제 계산을 하셔야겠죠. 일단. 하여튼 말이 길어지는데 결국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또 이런 그 설명 파트에서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실천 유도 기법 있죠. 실천 유도 기법이 그게 그냥 인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인용 말하지도 않고 실천 유도만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했듯이 한번 직접 오늘부터
미루시지 마시고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뭐 인용문 없이 바로 말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전망지식 기법입니다. 전망지식 기법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걸 쓸지 말지는 결정하시는 거고요. 전망지식 기법은 핵심 메시지가 갖는 중요성을 미래 상황과 결부시킴으로써 스피치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연사가 주장하는 바가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서 스피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가능하면 부정적인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조금 해피엔딩이 좋을 수 있습니다. 청중은 본론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게 됐다 하더라도 끝날 때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끝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비록 당장은 불가능하고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 논조를 말하면서 청중의 마음을 무겁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약간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특히 어떠한 정보를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험 결과를 말할 때는 미래는 이런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끝내주면서 조금 해피엔딩하면서 듣는 이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기법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약간 살짝 조금 되게 예시를 드리기 힘든 약간 좀 되게 광범위한 그런 기법이에요. 긍정적인 어휘를 쓰면서 전망주식 기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한두 문장 아예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조금 긍정적이게 끝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어려운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 가장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하기가 은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추천드린 거는 이런 기법이 있으면 전망식 기법도 그런데 추천의 기법은 인용 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하는 실천 유도 기법입니다. 즉 제가 여기 또 쓴 경우에는 여기 아까 이제 그 자매에 대한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이제 제가 스피치 하면서 바로 붙이겠죠. 어떤 그런 이제 끝맺히는 그런 종료 신호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스피치 잘 들으셨나요? 하고 화면자면 공부하는 시간 늘어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로 효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저희가 신체적 공부를 할 수 없기에 공부를 할 수 없게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 유도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밤을 새면서 얇고 길게 공부하기보다는 잠을 충분히 자고 건강한 신체로 깨어있는 동안에 자제력을 가지고 집중하고 최상의 기억력을 발휘하여 최적 효율을 발휘해서 일을 끝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조금 더 활기차게 말하면서 실천을 즉 잠을 조금 더 오래 잡아라 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서 실천 유도 기법 말고 누군가 잠에 대한 명언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명언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용 기법이. 왜냐면은 이거는 잠에 관한 명언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 기법이 제일 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약간 살짝 가장 조금 멋있다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괜히 있어 보이고 그런 가장 많이 드는 게 인용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선은 개요서를 쓸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약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문장도 아닌 간결하게 이렇게 포인트들 하나씩 제가 써줬죠. 그런데 비스피치 과목, 특히 내용이 중요시되는 과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제 발표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발표를 하실 때 과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요서는 간단하게 틀을 잡아준 형식으로만 작성을 해도 상당히 무방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시면서 살을 붙이기도 상당히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거 지금 제가 쓴 개요서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림프계, 간단하게 림프계, 몸 장기 림프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에 전공이시고 조사를 좀 오래 하시고 공부하셨다면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을 생성내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몸에는 림프계가 있음. 림프계는 노폐물 처리하는 거로 림프계가 있음. 노폐물 처리. 이렇게 더욱더 간단하게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이거 쓰는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이 없다. 확실히 효율적으로 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서론의 훅 부분하고 결론의 마지막 멘트 부분은 조금 완전한 문장을 써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단계는 조금 구성을 보여드리기 이렇게 썼는데 아니면은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 고등학교 한 번쯤 들어본 말 잠 좀 줄여 죽으면 너 원하는 될 수 있어. 그리고 특히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 멘트 부분을 이렇게 문장 아예 쓴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서론 부분을 제가 아예 그냥 써버렸습니다. 로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자, 이런 거거든요. 여기다가 아예 그냥 써놓는 겁니다. 써놓는 거예요. 이 서론 부분은 여러분이 발표를 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가장 많이 읽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이게 아닌데 하고 끝까지 안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시작하는 보통 연습하실 때 서론 부분을 하셔요. 그리고 서론 부분은 짧아거나 외우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없으시지 않다면은 저는 서론을 외우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예 그냥 써놓고 외우는 것을. 서론이 왜냐면 조금 강렬한 인상을 남게 되고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큐카드를 보는 것을 아예 그냥 없애고 앞에를 보면서 청준아가 지금 청중들의 관심을 가장 받은 그 10초 동안 아예 외우셔가지고 청중들의 아이 컨택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큐카드 아예 보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더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도 똑같이 저처럼 한번 써주시는 게 좋으셔요. 결론 부분도 짧기 때문에 크게 외우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 때문에 본론 결론은 비스피치 과목, 즉 과제 발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걸 추천해가지고 조금 더 자신있게 보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결국 점수는 올라갑니다. 발표는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임팩트 있게 말할 포인트들 있죠. 아니면 이 말은 내가 무조건 해야겠다. 좀 완전체로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 그 경우에는 그 말을 써서 완전히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추가로 어떻게 말할지 조금 더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마치 연극 대본처럼 약간 써줬습니다. 이거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연습 몇 번 하시다 보면요. 여기는 격식 있는 말로 조금 더 비장하게 말하겠다. 그런 느낌이 그런 게 그냥 상황이 나실 거예요. 말하시면서.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마지막 잠은 우리가 몇 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밑줄 쳐서 이 말은 꼭 해라 라고 적어주는 거죠. 또 여기 그런 집중과 자작이 동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여기도 강조를 해준 거죠. 이 말은 꼭 하자 라고. 그리고 이런 비스피치 과목 같은 경우는 대본을 계속 보게 되면은 얘가 발표할 내용을 잘 모르나 아니면 팀플 같은 경우는 얘가 딴 사람이 써준 대본 지금 읽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 안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개요서를 쓰셔서 숙지를 하시고 가세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난 자신감이 있어 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교수님한테. 내가 이거 조사했고 난 여기 자신감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대본을 사용하지 마시고 개요서를 가져가세요. 개요서를 보시고 직접 생각이 안 나실 때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포인트만은 잠깐 보고 다음 이거 말해야겠네. 다음 이제 집중력에 림프계에 대해서 말해야겠네. 잠깐 보고 다시 얼굴을 들이시고 교수님이다. 앞에 청중 얼굴을 보시면서 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만 스피치 과목 같은 경우 내용보다 조금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스피치와 연출 퀄리티가 조금 더 중요시되는 발표 시간 있죠. 영어 발표, 다시 한번 영어 발표, 아니면 스피치와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발표에 약간 그 퀄리티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과목인데 이런 과목에서는 조금 더 그런 세부적인 요소 같은 게 중요시되고 그리고 또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약간 아주 친숙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쳐졌더라도 친숙한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간단히 제 전공은 전혀 이런 임차 관련이 없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집중력에 관한 내용 하고 있고 뭐 림프 얘기하고 있죠. 저 잘 이해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까먹으실 확률이 훨씬 높고 완전히 숙지가 안 될 확률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면은 내용을 까먹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까먹어서 좀 버벅이는 것보다는 나 여기다 어떤 내용을 붙여야지 좀 버벅이는 것보다는 버벅이는 게 이게 스피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버벅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선은 간단한 계획 수준의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1단계처럼요. 1단계는 정말 아주 완전 간결하지 않죠? 조금 간결하죠 이거. 그런데 2단계는 조금 더 내용이 확실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분량도 비교해서 훨씬 더 길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준 단어를 먼저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집중력 하고 바로 시작을 해버렸는데 여기 이 조금 더 세세하게 쓴 대본에서는 앞에 어떤 말로 이 포인트를 이 논점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아예 그냥 지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앞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면 훨씬 더 내용을 까먹어가지고 버벅이는 경우를 방지를 하고 버벅이더라도 우선은 대본을 보면 써있기 때문에 당을 덜 하게 됩니다. 이 종이를 많이 보는 것 자체가 감점이 됐는데 감점이 되더라도 말을 아예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보단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는 게 가장 제일 좋긴 좋습니다.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까먹게 되면은 바로 보고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훨씬 더 세세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 하나도 조금 더 길어지게 되죠. 때문에 거의 대본 사람마다 차이는 수준인데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대본 이전 수준의 개요서로 신청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본은 아니지만 거의 대본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거죠. 너무 디테일을 많이 써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디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정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안 써놓고도 충분히 말을 잘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은 디테일 많이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디테일이 다 필요할 거다. 그럼 대본 형식 거의 대본 이전 수준에 써주면 돼요. 그리고 특히 개요서 정말 자세하게 써가지고 대본처럼 내용을 새겼잖아요. 그래도 대본하고 다른 점은요. 개요서는 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가 더 자세하게 써가지고 주변에 얻어진 멜라토닌이라는 면역성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러한 멜라토닌 호르몬은 질환에 대한 보호기능한다 이렇게 써줘도 이게 들여쓰기로 인해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이 대본을 보셨을 때 이게 이 부분이었구나 알기가 쉽고 그리고 조금 더 이 논리적인 플로우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긴장이 되어서 내용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대본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개요서 형식의 대본을 쓰는 것을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에 달하시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대본 형식이 개요서 형식의 대본을 쓰게 되면 그냥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대본을 얘가 어떤 걸 쓰는 거를 읽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받는 그런 여러분이 목소리채 얘기를 하실 수 있으죠, 상당히. 얘가 그냥 책 읽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 추천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때문에
시단 개요서, 즉 이런 정도의 형식으로 하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청중과 조금 소통하고 조금 나 좀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내가 조금 더 발표를 잘한 것처럼 보이시려면은 대본 형식보다는 이렇게 개요서 형식으로 여러분이 빈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추가적으로 붙여나가고 청중의 반응을 보고 이 단어를 추가로 붙이고 이 단어를 추가로 빼는 이런 개요서 형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형식이. 이런 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 말을 지어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이 들게 되고요. 단 이런 방법은 좀 더 연습이 확실히 필요하십니다. 대본 같은 경우는 저 한번 써놓고 이걸 읽기만 하면 돼요. 대본식 개요서는 저 그냥 한번 써놓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살을 많이 붙여낸 개요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살을 붙여 연습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걸린 만큼 훨씬 더 퀄리티는 올라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장이 너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긴장이 너무 되면은 대본 방식의 개요서를 추천드리고요. 즉 대본 방식의 개요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겁니다. 저 말씀만 드려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3단계 그 뭐였죠?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대본입니다. 이건 완전 대본입니다. 즉 여러분이 진짜 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써야겠다. 정말로 난 진짜 앞에 가면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써야겠다. 그러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정보 제공이 아니고 설득 스피치인데 설득 스피치에 썼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발표문 고친 건데 잠시만요. 어디있지?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이게 제가 설득 스피치에 썼던 이제 거의 대본 같은 기어서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왜 여기 정리는 안 되어있죠? 모르겠네. 하여튼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디테일이 많습니다. 이건 전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 예시고요. 나중에 이 예시는 다시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그 설득 스피치 하나 추가로 제가 이제 오늘 있었던 1대1 그거를 없애면서 제가 추가 강의 하나 더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추가 강의가 1대1 대체한 추가 강의가 설득 스피치 될 것 같아요. 그때 쓰게 된 설득 스피치인데 여기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로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설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설득은 제가 이게 한국말을 아주 많이 본 게 아니어서 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약간 이게 쓰이는 그런 논리적 구조라든지 그게 아주 익숙지가 않아서 정보 스피치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설득 스피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약간 아주 자신감 없었어요. 자신감 아주 높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훨씬 좀 버벅거리는 걸 덜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약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덜 하는 걸 조금 제가 확실히 버벅거리는 걸 없애고 그리고 확실히 좀 자신감이 더 있어 보이는 것처럼 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대본을 보여드리자면 원래 대본은 기획사 여기 나와야 되는데 항상 숨어있네요. 어디? 네, 이게 기획사입니다. 이게 대본이고 이게 기획사인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획사예요. 서론 썼죠?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나열을 했죠.
그다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주는 단어, 방금 다른 뉴스를 당신 얼마나 믿고 계신가 이렇게 연결말 좀 써주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대우일 수 있죠. 가장 긴장을 덜하면서 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물론 조금 내용이 좀 많이 쓰긴 써있지만 이거 자체가 내용이 길긴 길었으니 이거 스피치 자체가 7분이었습니다. 내용이 많긴 많지만 제가 조금 설명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을 더해가지고 아예 좀 전 약간 자신감 없었기 때문에 발표 자신감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더 내용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거의 이거 그냥 읽어도 무방이에요. 거의 정말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돼요. 여기 그냥 이걸 무방 한번 읽어볼게요. 대구의 17세 아동이 코로나 사망하였죠. 또한 서울대병원 노조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나이키딱에 체험을 하였고요. 방금 나란 뉴스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신가요? 기술의 발달로 현재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특히 사실만을 보도하는 뉴스들은 항상 올바르지만 않는데요. 이러한 가짜뉴스의 문제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되면서 더욱더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관해 설명하며 가짜뉴스는 이제 법으로 금지해서 올바른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의 대본과 다름 없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였습니다. 살 붙인 소식 거의 없고요. 특히 30대 많이 붙였는데 본론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중요한 내용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크게 발표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내용 붙였지 그렇게 설명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죠. 즉 여러분이 발표 자신 없으시면 이렇게 작성된 노력이 들더라도 이렇게 쓰고 나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대본 형태 가까이면은 읽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읽는 느낌이 들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읽는 느낌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저와 이 뒤에 말하는 비언어적, 즉 말하면서 뭐 높낮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 안 해서 최대한 발표에 생동감 불어넣어야 됩니다. 만약 과제 발표인데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뭐 머리가 하얘진다 하면은 바로 이 방법을 사용을 이런 대본 같은 개요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이번에는 형광펜을 사왔거든요. 형광펜으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시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개요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우고 생동감 있게 말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본을 이용해서 좀 생동감 있게 말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멈추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저 사진을 가져오고요.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한번 먼저 보세요. 제가 색깔 3개를 썼고요. 이렇게 3가지를. 그리고 색은 제 생각에 3개 이상을 쓰시면 3개 이상을 쓰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개 이상을 쓰게 되면은 너무 현란해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오히려 봤을 때 3개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릴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3개 이상은 딱히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 색은 너무 진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 보일 것 같지도 않은 좀 유난히 형광펜지에 되게 진한 색이 있어요. 특히 검은색 여자 쓰면 잘 안 보이는 이런 파란색 같은 경우 최대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저는 이렇게 조금 잘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쳐놨고요.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쁘게 쓰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못생기겠는데 어쨌든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라고 하면은 우선 이거는 이제 대본 형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개요서의 형식에다가 이 형용합행 기법을 이용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저 시간에 말씀드린 거 많이 겹치실 수는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지 않다 하면 끄시면 되고 지금 아니 계속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서론 부분에 이제 우선 대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우는 게 더 가장 절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 최대한 여러분이 쓰신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략 감을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럼 잠깐 보시고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하고 바로 드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고 기억 안 나면 다시 잠깐 밑에 왔다가 그만 좀 자 죽으면 뒤 다시 위에 보고 왜냐면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원한대로 잘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보고 이제 여기서 이 형합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떤 문장인지 알 수 있는 어떤 문장이 끝나고 어떤 문장이 시작했는지 알기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형합편에 없게 나가면요 여러분이 그만 좀 자 이 파트가 어딘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광펜을 쳐놓으면서 여러분은 그만 좀 자 파트가 여기였구나 라는 거를 정말 잘 한눈에 아실 수 있어요. 내려보셨을 때 그만 좀 자 파트 여기 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고 끝나는 파트 그만 좀 파트가 여기 있다. 하고 바로 내려보시고 이렇게 쭉 말하다가 이제 다음 파트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다음 파트가 어디지 하면은 이 초록색 섹션 끝난 부분 바로 보입니다. 초록색 섹션 끝나는 부분 보면은 이렇게란 말이 나오는 또 다른 섹션이 시작됩니다. 오렌지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지. 시간 낭비되는 내용이지. 그러면은 다시 고개를 들어가지고 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 연습하시고 이런 거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외우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고 그리고 발표 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얼른 밑에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으면 뭐라는지 알 수 있어. 이거 끝나면은 뭐 나올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려봐가지고 얼른 주황색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파트 훨씬 더 그러니까 색으로 여러분 뇌에 각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파트를 방금 따랐구나. 그거를 훨씬 더 쉽게 아실 수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린 이 색이 훨씬 더 여러분이 기억에 나기 쉬우실 거예요. 이때는 제가 특히 색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외우기도 좋고 말할 때 바로 알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은 제가 개요서 형식처럼 쓰게 되는데 이 개요서 형식처럼 쓰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섹션 나눠놨죠. 이 섹션을 나눈 거는 외우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조금 더 이 내용이 끝나면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이 끝나면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여러분이 개요서를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뭔 내용 말할지 할 때 빨리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참고로 이제 이거 맨 첫 번째 줄은 그냥 제가 문장 풀러 썼네요. 왜냐면 이게 좀 중요하니까 풀러 썼으면은 먼저 밑에 살짝 보고 먼저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 이게 딱 다음 포인트 내려보면은 바로 이 주황색 파트 몸의 장기에는 림프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림프계였지 하면서 몸의 장기에는 림프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생성되는 노폐물을 처리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빨리 내려가지 림프계 뇌에 없어. 그러면 림프계 뇌에 없었지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림프계 뇌에 없었지 하는 내용을 보고 나서 또 다음 내용이 생각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지금 저 한 것처럼은 섹션을 조금 더 나누시면 됩니다. 한 부분에서 림프계 뇌에 없었음 생각이 혹시 안 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섹션을 나눠준 겁니다. 대신에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보다가 생각이 안 나서 밑에 봤을 때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다시 앞을 보고 쭉 말하다가 어떤 내용일지 쏙 보고 이 내용이구나 다시 앞에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발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때 특히 비언어적 교수하면서 알려드릴 때 훨씬 더 이 방법을 직접 서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큐카드입니다. 큐카드는 원래 큐카드의 정의는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흐름만 쓰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능 큐카드가 즉 무한도전이라든지 무한도전 좀 아닌데 특히 앉아서 하는 스튜디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이게 꼭 프로그램 로고 써 있고 이렇게
저기 보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이제 폰인데. 이게 보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대본이 완전히 써진 경우가 있는데, 보통 경우는 정말 흐름만 써져 있습니다. 즉, 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런 큐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뭐, 1단계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거는 조금 더 간결하게 써져 있어요. 원래 이게 큐카드입니다. 정말, 림프계, 그리고 다음에는 뇌세포 수축, 다음에는 뇌 사이의 노폐물 청소, 이렇게 정말 간결하게 써놓는 게 큐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흐름만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게 큐카드예요. 하지만 그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분들은 방송도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런 큐카드 쓰시는 발표자분들도 발표를 조금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법 쓰지 하잖아요. 머리가 하얘질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시면 괜찮은데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실전에서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거는 거의 그냥 한 섹션을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한 섹션을 그냥 종이에다가 박아 넣으세요. 그 교수님마다 그래도 제한이 있어요. 특히 스피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들은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듣기에는 일부 교수님은 큐카드를 제한한다. 큐카드에 써낸 내용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교수님도 약간 조금 뭐 소문처럼 존재해요. 실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처럼 존재해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항상 교수님들의 왕이나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큐카드에 대한 큰 규제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한 섹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서른 자르고, 그 다음에 본론 같은 경우는 포인트 하나 싹 다 자르시고, 즉 여기 포인트 하나 싹 다 자르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2개, 이제 이 포인트 2개 자르시고, 또 포인트 3개 자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즉 다음 포인트를 말할 때마다 바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즉 노폐물 처리 말했지,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얘기 말했지,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자제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포인트 말했지, 그럼 다음 이제 기억력에 대한 또 다른 논점이네. 그것도 말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실험 얘기 말했지, 그 다음에 실험 결과 이제 또 얘기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면은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지금 대본 형식으로 쓰셔가지고 이 길이를 맞춰가지고 한 페이지는 무조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이걸 넣으시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대부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좋은 발표 경우에는 큐카드를 거의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큐카드를 보시게 됐다가 나 여기 어디서 옮겨야 되지? 헷갈려요. 겁나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논점 하나하나씩 큐카드를 만든 게 좋습니다. 대본을 완전 큐카드를 쓰는 경우시라도 아예 이렇게 그냥 포인트에다 나누십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서 지금 이제 노폐물 처리 이 부분이 끝났을 때 무조건 넘기세요. 이런 연습하셔야 돼요. 무조건 노폐물 처리 부분이 왔을 때 끝났다, 넘겨야지. 보지 않으시더라도 넘기셔야 돼요. 아니면은 전대면 얘기하고 있다가 어떤 얘기였을 때 딱 봤는데 노폐물 처리가 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겁나 헷갈려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땀 흘리고, 이런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낭비일 수 있어요. 큐카드가 겁나 두꺼워지는 이유가 반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A4를 몇 장 나누시면 여러분 선택해주고요. 근데 여기다가 큐카드 한 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마다 큐카드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다르셔요. 큐카드는 정말로 손에서 보일랑 말랑 해야 된다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특히 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큐카드 무조건 보일랑 말랑 해야 된다. 큐카드는 보이면 안 된다. 정말 아예 그냥 이 손에 쥐어진 용도. 전 손이 큰 편이 아닌데, 손이 되게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손 큰 애들은 정말 크게 안 되고, 외국인 손 크잖아요. 와, 진짜 부럽더라고. 외국 애들 190이고 손 크면은 진짜 A4 반장 저는 정말 한 8분의 1 이 정도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가지고 정말 조그만 써야 되는데, 걔네들은 크게 해도 그냥 인간은 다 들어가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더라고. 어쨌든 샜는데, 일부 교수님은 손에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다. 이거 여자를 되게 불리할 텐데, 손에 들어가는 경우다 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교수님은 그냥 예능 정도의 적절한 크기면 된다. 즉 A4 용지만 안 입는다라는 교수님 계셔요. 한 A4 4개 나는 사이즈면 된다고 하는 교수님도 계셔요. A4 4개 정도면요,
바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내용하는 거예요. L품은 이 정도예요. 네. 손에 안 들어가죠. 그럼 외국인 손에 충분히 들어가다가 이게 정말 보고 부러웠는데 여성분 손에 인간은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만약 교수님이 A4 손에 무조건 볼랑 말랑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접으신 이런 총 8번을 접으신 이런 형태를 사용하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상관 안 쓰신다 그러면은 이 4번 접은 게 가장 여러분 넘기기 좋으실 거예요. 손이 크지만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가장 내추럴해 보이고 가장 넘기기 좋은 사이즈나 그리고 그 내용이 이 페이지는 내용이 작다 해가지고 이거를 딱 그 부분만 자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는 내용이 다 여기까지 있다. 여기까지만 있다. 여기 마지막 줄이다 해가지고 여기를 자르지 마세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모양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넘길 때 진짜 힘들어요. 넘길 때 너무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페이지는 다 동일하게 그리고 페이지 밑에 남더라도 논점마다 한 페이지를 쓰세요. 논점이 2페이지를 쓴다. 2페이지를 쓰세요. 2페이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다른 포인트, 아무리 공간이 많이 남더라도 또 다른 포인트 절대 쓰지 마세요. 너무 큰 거다 싶으면은 차라리 그 논점에 폰트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자간격 있죠. 자간격 조절이 상당히 편리한데 이 자간격 조절을 하시거나 일로 넘겨 자간격 조절하시거나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논점을 넣으신다? 여러분이 보시다가 여러분이 노폐물, 이 전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폐물 부분에 왔는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앞뒤장 넘겨보는 건 해결이 안 돼요. 몇 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지 하고 이거를 갑자기 축하다만 보고 하게 돼요. 되게 그 신뢰감 있는 행동이 아니고 그리고 청중의 집중력을 끄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한 페이지는 무조건 한 가지 논조만 쓰자. 논조가 2가지가 되면은 그냥 2페이지 나눠서 쓰자. 아무리 많이 남더라도 나눠서 쓰지 말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카드 쓰실 때. 그리고 축하대 대본을 쓰실 분은 그냥 정말 난 안 되겠다 그럼 대본을 쓰실 경우는 대본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방식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개요서 방송을 쓸 거면은 한 페이지 이렇게 한 개씩 충분히 들어가실 거예요. 엔간은 들어가실 거예요. 정말 긴 스피치 하신다면은 2개 나눠서 하시면 되고 엔간하면 솔직히 한 개 다 들어가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스피치 이거는 만드신 방법은 지금은 저 만들지 모르겠거든요. 알았는데 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레이아웃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깨진데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영어 버전이에요, 지금 이게. 가지고 이 지금 방향이라면 한국은 방향이라 써졌을 거예요. 이 방향을 건드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방향 건드셔가지고 방향 이렇게 잡으시고 마진 즉 옆에 테두리 부분은 가장 최대한 이 커스텀 들어가세요. 커스텀을 즉 이 옆에 조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든지 아니면 여기 내려오고 있네. 조그만 얇은 부분 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테두리 부분을 없애세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테두리 부분 되게 얇게 하세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더 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정에 더 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떤 페이지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표를 만드세요.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4 곱하기 4, 2 곱하기 2 만드셔가지고 4개만 넣을 거기 때문에 손자금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뭐 이러지? 지금 뭐가 이상하게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즈를 네, 이걸 누릅니다. 이게 같게 이제 분리한다는 거거든요. 즉 칸이 같아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늘리고 그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참 그지 같네 이거 쓰기가. 다시 한번 선택 해주시고 전체 선택해 주시고 같게 만들기.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같아집니다. 여기다 이제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해볼게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넣으시면 됩니다. 많이 안 들어가죠, 그쵸? 지금 살짝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동 완성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공간이 남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참고로 그 A4 용지 프린트를 했을 때 이게 시인성이 좋으려면은 그러니까 저는 11이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한 페이지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10으로 줄이셔도 되고 9가 마지노선이에요. 9 이상, 10 이하를 내리시면 잘 안 보여요. 10 정도가 좋고 줄이시면은 뭐 크게 키우시는 거는 칸이 가능한 데까지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 11, 12 여기는 10 아이고 너무 크네. 여기는 12까지 해도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칸이 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키우시면 돼요. 이게 기준은 한 11로 잡고 가세요. 10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11이 제일 좋으실 거예요. 이제 손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큐카드를 들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큐카드를 왜 사용하느냐? 대본을 사용하면은 얘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교수님도 얘 준비 안 했구나. 그런데 큐카드 이런 거 들고 나오잖아요. 교수님이 달라지십니다. 예, 좀 더 준비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준비했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큐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본 이렇게 나중에 저와 비교해 드릴게요. 한번 느낌이 어떤지. 솔직히 서서 다 비언어 강의할 때는 저 서서 직접 저가 한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저 제스처를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저가 이거보다 제스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래를 안 보여드려서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근데 다음엔 저가 어떻게 제스처를 하면 되는지 그때 그 강의에는 서서 이것도 대본하고 얘하고 사용하는 걸 비교해 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 오늘 되게 저가 많은 내용 한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여기 저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오늘 정보 제공 스피치 말씀드렸는데 아마 설득 스피치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설득 스피치 내용 기다려주시고 혹시 여러분의 과제 내용에 이런 정보 제공 스피치 이 예시에 대입을 하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시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